제 이름은 이수연 33이었어요. 사랑을 믿었고 믿는 게 미련이 아니라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미뤄두었지만 그와 함께 사는 매일이 가족이라고 불러도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친구였고 연인이 됐을 때도 서로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는 내게 늘 말했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돼. 그까 이거 서류일 뿐이야.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련되고 자유로운 태도라고 믿었어요. 그는 늘 그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는 활짝 웃었어요. 잘 됐네. 이젠 진짜 가족이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날 이후 저는 걱정을 내려놨어요. 그가 있는 이상 아이도 나도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출산 당일 병원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산통은 뼈까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하얗게 녹아내렸어요. 작은 심장이 쿵쿵거리며 제 가슴에 붙어 있었어요. 그는 눈가에 웃는 주름을 만들며 말했어요. 너 오늘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해서 산후에 지친 얼굴로 웃었어요. 며칠 뒤 퇴원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는 병실로 들어오더니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출생신고랑 혼인신고 같이 해버릴게. 너는 푹 쉬기만 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가 멍했고 수유 때문에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서류 몇 장의 사인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저는 믿었어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첫 몇 달은 눈부시게 바쁘고 눈부시게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마다 3시간 간격으로 깼지만 한 번씩 아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땐 몰랐어요. 처음엔 단지 피곤한 줄 알았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졌고 일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가끔 저를 빤히 보다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머리를 감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지겨운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늦게 들어왔어요.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넥타이를 한 손으로 질질 끌며 들어오는데 그의 옷깃에서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한데 이상하게 싸한 향이었어요. 무슨 향수야?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었어요. 아, 회사 동료 생일이라 애들이 장난쳤어. 안 뿌렸어. 그가 웃을 때 제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새벽까지 일한다며 집에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아이를 안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 잠깐 얼굴을 찡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벌어지듯 쪼개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가 이미 우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아이돌을 앞두고 예방접종 내역을 정리해야 했어요. 모바일로 신청하려다 오류가 떠서 저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주민센터로 갔어요. 가을빛이 유리문에 반듯하게 붙어 있었고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는데 아이가 제 손가락을 꽉 잡더라고요. 그 작은 온기가 도무지 불안함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심장이 자꾸 내려앉았어요. 제 차례가 오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아이 예방접종 확인서랑 출생신고 서류 확인도 부탁드려요.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잠깐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보고 또다시 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잠시만요. 그 말투가 낯설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순간 귀에서 삐하고 소리가 났어요. 네? 제가 엄마예요. 직원의 표정이 난감하게 굳었어요. 서류상 아이의 모 성명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을 때 저는 낯선 이름을 봤어요. 그의 지나간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던 그 이름이었어요. 내 입술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그 이름 실수 아닌가요? 직원은 곤란하다는 눈으로 말했어요. 여기 등록이 확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실수였다면 정정 절차가 필요한데. 말끝이 흐려졌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겨우 서류를 받았어요. 종이는 가볍고 차가웠어요. 그 가벼움 때문에 더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유모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덜컥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랑 함께 제 심장도 미끄러졌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서류를 펼쳤어요. 모 그녀의 이름, 부 그의 이름. 저는 제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어요. 그가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설명해. 그는 잠깐 눈꺼풀을 내리더니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침착하게 들어. 누가 침착하래? 왜 내 아이가 남의 호적에 있어? 그는 말했어요. 혼인신고 안 했잖아. 법적으로 엄마는 그쪽이어야 절차가 깔끔해. 그 말에서 깔끔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나는 웃음이 났어요. 기가 막혀서요. 깔끔? 내 이름 지워놓고 그걸 깔끔이라고 불러? 그는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만. 이건 형식이야. 나중에 정리하면 돼. 나중에? 언제? 돌 지나고? 유치원 들어가고? 결혼할 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러는 건 다 너랑 얘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예전 사진들을 펼쳐보다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가 정리된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이름. 정말로 정리된 게 맞았는지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공시자료와 기사, 법원 판결문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제 눈앞에 뜬 문장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법적 배우자였어요. 혼인신고가 오래전에 되어 있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이혼 기록은 없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박고 천장을 봤어요. 천장은 말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내 편이 아닌 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를 다시 불러냈어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랑 법적으로 부부지? 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누가 그래? 서류가 그래. 그는 눈길을 피했어요.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여자 호적에 올렸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그쪽 라인으로 넣는 게 가장 덜 시끄럽다고 했어. 행정상. 저는 웃었어요. 행정상? 사람을 서류칸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쉬워? 그는 잠깐 멈추더니 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새 출발하자. 너도 힘들잖아. 이 돈이면. 그 순간 제 귀에서 바다 같은 소리가 올라왔어요. 출렁출렁. 돈으로 사람을 새 출발시킨다는 말 배웠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수연아, 나도 복잡해. 저는 봉투를 쳐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 그동안 당신의 뭐였는지 이제 알겠네. 무슨 소리야? 내연녀. 나는 당신 서류 바깥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그는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몰아가?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취급했어? 서류가 그랬어요. 저는 봉투를 들었다가 그 봉투를 싱크대 위에 툭 내려놨어요. 지폐가 안에서 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역겨웠어요. 이 돈 나중에 증거로 쓸게요. 그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증거? 입막음하려고 건넨 증거. 그날 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면 흐려지더라고요. 대신 적기로 했어요. 작은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적었어요. 출생정정 경로 확인. 사실혼 입증 필요한 자료 목록. 그와 그녀의 법적 상태 증빙. 행정처리 과정에서 위계유착 가능성. 그가 건넨 현금 증거 보존. 손이 떨려 글씨가 울퉁불퉁했어요. 그래도 썼어요. 쓰는 동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음 며칠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는 안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럴수록 제 안에서 차가운 빛이 커졌어요. 아이에게 이유식 먹이면서 왼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그녀의 SNS와 친구 목록, 과거 회사 기록, 졸업 앨범 동문회 사진까지 뒤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먼 친척이 서류 처리 담당 공무원과 같은 동문회였어요. 사진 속에서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하면서 손톱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했구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서류가 정갈하게 꽂혀 있는 곳이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제가 서류를 내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생정정과 친자관계 확인을 함께 가시죠. 사실혼 입증 자료도 모으셔야 하고요. 가능해요? 가능을 만들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뜨겁게 들렸어요.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가 돈 봉투를 건넨 사실, 통화 녹취, 행정 절차에 누군가 개입했을 단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체념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지? 씻어. 하고 말했어요. 나는 조용히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 사이에 그의 휴대폰 화면에 반사되는 알림 그림자를 외웠어요. 새벽 2시에 찍힌 입금 완료 문자, 회의실 3-7 외주라는 단어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주방 선반 아래에 붙였어요. 우리 집의 공기가 어떤 소리로 흐르는지 기록했어요. 어느 저녁 그는 아이를 안는 흉내를 냈어요. 팔꿈치에 살짝 걸치고 금세 내려놓았어요. 그때 그의 손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또 났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꺾였어요.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그 여자랑 자주 만나? 그가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향이 생각나게 해서.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식탁 위에 또 다른 봉투를 올려놨어요. 수연아, 제발 조용히 하자. 저는 봉투를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이 봉투도 증거로 쓸게. 그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이 때문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우리 집에 밤을 두 동강 냈어요. 다음 날 저는 세무서 익명제보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가 다니는 회사의 외주 컨설팅 비용 내역이 이상하다는 파일을 익명으로 업로드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엔터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래도 올렸어요.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제 몸에서 뜨거운 것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뜨거움이 나를 지탱하던 마지막 연민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밤에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피곤하고 초췌한데 눈동자 많은 유리처럼 맑았어요. 저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이의 엄마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거울 속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아이 돌잔치가 되었어요. 하객들이 모였고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쳤어요. 그녀가 나타났어요. 그녀가 법적 아내의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고 나는 아이를 안고 적당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고 조명이 번쩍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 이후 너의 인생은 끝이야. 그리고 미소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온화한 미소가 내 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가 잠든 뒤 봉투들을 꺼내 투명 지퍼백에 넣었어요. 녹음기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스프레드시트에 날짜, 시간대와 키워드를 정리했어요. 아이의 첫 걸음마 영상과 같은 폴더에 진실의 발걸음을 함께 넣어두었어요. 둘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제보하신 건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구원의 노크처럼 들렸어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의 방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저를 붙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진짜로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빵에 딸기잼을 바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제 사진 잘 나왔더라. 수진이 귀엽게 나왔던데. 저는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혀끝에 커피가 닿는 순간 철맛이 났어요. 그건 피였어요. 밤새 이를 악물다 입안을 씹었더라고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평온은 나를 지워놓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을 켰어요. 지문 인식은 이미 몇 번이나 몰래 해뒀어요. 메신저 상단에 그녀 이름이 있었어요. 마지막 대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드디어 됐네. 우리의. 숨이 막혀서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봤어요. 우리의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어요. 그들은 함께 계획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내가 낳은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삼기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돈과 법을 쥔 쪽이 진짜 부모가 된다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숨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만큼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검색했어요. 구청 인사이동 기록, 출입국 기록, 그리고 혼인신고, 출생신고 처리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모았어요. 이름 하나하나가 제 손끝에서 칼날처럼 반짝였어요. 그녀의 먼 친척이 바로 그 담당 공무원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동문회 운영진이었어요. SNS에 찍힌 회식 사진엔 그가 그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확대하다가 저는 손톱이 부러진 걸 그제야 봤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어요. 밤에 아이를 재우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빛났어요. 분노는 잘 다듬으면 의지가 되더라고요.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거울에 크게 썼어요. 법으로 간다. 며칠 뒤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분위기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식탁 위 촛불이 흔들렸고 와인잔에 붉은 빛이 어른거렸어요. 그는 제 손등을 살짝 잡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그 말이 참 신기했어요. 예전이라니. 그가 말하는 예전은 내가 내 존재를 모른 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또다시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 돈으로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의 얼굴이 멍청할 만큼 굳었어요. 뭐? 이제부터 당신이랑은 서류로만 이야기하려고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잔 속 와인처럼 붉게 무너지는 색깔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봉투를 보냈어요. 현금 다발은 입막음 시도 증거로 봉인했고 봉투 겉면에는 그가 직접 쓴 메모도 그대로 붙였어요. 다신 울지 마. 그 글씨가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 가서 수진이 옆에 누웠어요. 아이는 잠결에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그 손이 저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엄마가 널 지킬게. 어떤 서류도 널 빼앗게 두지 않을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출생신고 처리 절차 전부를 다시 요청했고 출생정정친자 확인 사실혼 입증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이예요. 제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를 사랑했던 저는 그날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엄마가 생겼어요. 그날부터 저는 체념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늦게 들어오면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고 소파 등받이에 담요를 걸어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래야 지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투가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달력 위에 작은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D-21.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어요. 낮에는 아이 낮잠 시간을 틈타 자료를 정리했어요. 녹취 파일, 그가 건넸던 봉투 사진, 주민센터에서 받은 출생신고 처리 이력, 그리고 그녀의 동문의 사진까지 바탕화면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어요. 새로운 메모장에는 회계팀 말 많은 대리를 다시 접촉할 것, 고위 간부 어전무의 동선을 파악할 것, 남편에게 질투를 심어줄 무해한 메시지를 준비할 것, 그리고 회사 외주 컨설팅 라인의 명단을 교차 검증할 것이라고 써두었어요. 타자 소리 사이사이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그 회계 대리를 다시 만났어요. 유모차 바퀴가 문턱에 걸린 척했고 그는 황급히 달려와 문을 잡아줬어요. 또 뵙네요. 그러게요.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커피라도. 그는 괜찮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작은 봉투를 꺼냈는데 돈이 아니라 아이가 낙서한 그림 카드였어요.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그는 멋쩍게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이상해요. 외주비가 너무 튀어요. 특히 3-7라인. 그가 종이에 표를 그려주며 거래처 이름들을 적었는데 세 곳 모두 이름이 비슷했고 대표 전화가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 돌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그의 쪽으로 살짝 밀어줬어요. 오늘 들은 건 잊을게요. 대신 나중에 진짜로 도와달라 하면 그때 한 번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작은 친절의 빚을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회사 로비를 서성이다가 어전무가 월수금 오후 8시에 와인바에 들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미리 가서 창가 구석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 도시 불빛이 잔에 부딪히며 번졌고 잔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가 들어와 절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갖고 싶어서요. 그는 웃으면서 자리 간격을 슬쩍 좁히더라고요. 그럴 때 살짝 몸을 틀면 남자들은 자신을 환영받는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비우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회사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올라왔고 누구도 믿기 어렵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늘 누군가의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그는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밖이라니 누가 그래요? 저는 잔을 들어 비쳤어요. 잔 밖에 맺힌 물방울 보이죠? 저는 늘 저기였어요. 그의 시선이 제 손목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직접적이지 않은 신호가 충분했어요. 가게가 닫을 시간이 되자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명함 위에 내선 번호와 개인 메신저 아이디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작은 종이 조각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휴대폰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 작게 덜그럭 소리를 내며 들어갔어요. 어디 갔다 와? 그냥 바람 쐬고 왔어요. 핸드백에서 명함 모서리가 살짝 보이게 꺼냈어요. 그의 눈이 그 작은 종이 조각에 꽂혔어요. 누구 명함이야? 우연히 알게 된 분. 그는 웃었지만 웃는 얼굴에 이빨이 드러났어요. 너 요즘 왜 이래? 당신이 먼저 이상해졌어요. 그는 말이 없었어요. 질투는 기름 같아서 작은 불씨에도 금세 번지더라고요. 그날 밤 그는 갑자기 다정한 척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뺨을 스치며 미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직접적인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결국 그는 짜증이 난 듯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힌 뒤 저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 폴더에 넣었어요. 이틀 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회사 로비를 지났어요. 어전무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저를 보고 깊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었어요. 곧이어 그는 로비를 지나가던 그와 마주쳤어요. 둘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전무에게 짧게 인사하고 제게는 길게 눈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넌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통제권이 흔들리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그날 밤 그는 제 핸드백을 뒤졌어요. 식탁 조명이 노랗게 깔려 있었고 그의 손이 지퍼를 세게 당겼어요. 명함 어딨어? 왜요? 보여. 저는 천천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이 사람 만나지 마. 알겠어? 왜요? 당신은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명함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찢어버리면 증거가 사라진다는 걸 그도 알았어요. 결국 명함을 쿵 하고 내려놓았는데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회사 로비, 카페 앞, 친정집 골목까지 자꾸절 데리러 왔어요. 마치 내 것이라고 도장 찍듯 행동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걸어가며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을 여러 각도로 봤어요. 불안, 질투, 통제욕 그 표정들이 조합되어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가 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전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시간 괜찮으면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점심 직후 사람들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을 골랐어요. 사무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깥이 은근히 보였어요. 그는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줬어요. 향이 진했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궁금했어요. 저는 잔을 한번 흔들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당신이 어디까지 말할 사람인지. 그가 웃더니 컴퓨터 화면을 살짝 보여줬어요. 외주 3-7라인 서류였고 동일 IP 접속 기록과 야간 전송 로그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날짜와 파일명을 단번에 외웠어요. 그 사이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난 틈을 타 손목시계를 화면 쪽으로 기울였어요. 찰칵 없는 찰칵이 진동으로만 울렸어요. 전무가 돌아오며 말했어요. 우리가 같은 편인가요? 당신도 밖에 있잖아요. 같은 바깥이면 잠깐은 같은 편이 될 수 있죠. 그는 한숨처럼 웃더라고요. 조심해요. 여기선 밖에 있는 사람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버틸 생각 없어요. 끝만 보면 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저장한 보조 번호였어요. 오늘은 어땠어? 내일도 똑같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었고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마침 화면에 그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뭐야? 엄마 친구.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금속처럼 변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했던 말을 돌려주는 중이에요. 깔끔하게.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세게 움켜쥐었고 손등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맺히자 그는 그 피를 혀로 후었어요. 순간 그의 모습이 낯선 짐승처럼 보였어요. 그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저는 아이 방에서 수진이의 숨결을 세며 베개에서 거꾸로 숫자를 세었어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 대표실 쪽으로 들어가더니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찍이 로비를 지나며 A 전무의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3-7은 당분간 조용히. 외부 유출 흔적 없애. 그 한 줄이 제 등골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감추기 단계로 들어갔구나. 감추는 자가 많아질수록 들키는 흔적은 더 굵어지더라고요. 밤이 되자 저는 공책을 펼쳐 D-14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덧붙였어요. 오늘 이후 너희 인생은 끝. 내가 돌잔치에서 속삭였던 말이었어요. 이제 그 말을 현실로 바꿀 차례였어요. 며칠 뒤 저는 전무의 사무실 문 앞을 지켜보다가 그가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렸어요. 비서는 서류를 들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걸 확인하고 살짝 밀었어요. 안쪽 공기가 미묘하게 따뜻했어요. 노트북 화면엔 아까 봤던 그 외주 3-7라인 회계 파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손목시계를 화면 가까이 가져갔어요. 작게 찰칵하는 진동이 손목을 타고 울렸고 화면에 계좌번호 입금일자, 송금처 IP가 전부 찍혔어요. 손끝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조용했어요. 전무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를 빠져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발목에 힘이 풀려서 휘청할 뻔했어요. 복도 창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제 증거는 내 쪽에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위아래로 흘었어요. 오늘 또 나갔어? 응. 친구 만나고. 무슨 친구? 당신이 몰라도 되는 친구. 그가 와인을 한 모금 삼키고 잔을 내려놨어요. 나 요즘 너 못 믿겠어. 저는 웃었어요. 나도 그래요. 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그는 통제하고 싶을수록 감정을 먼저 폭발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다음 날 그는 회사 행사에 저를 데려갔어요. 대형 갈라오렌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그녀도 있었어요. 아이의 출생신고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여자. 긴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어요. 사람들이 둘을 번갈아 봤고 어떤 이들은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얇고 아주 길. 내 안에서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우린 아무 문제 없어요라는 얼굴을 붙였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녀는 잠깐 눈썹을 올리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명이 번쩍이며 셔터가 터졌고 그 순간을 내가 연출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희미하게 쾌감이 올라왔어요. 이제 그들이 만든 가짜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완성됐어요. 행사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로 위 불빛이 그의 턱선을 스쳤고 그때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너 예뻤어. 저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하얗게 핏기가 가신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묘하게 반가웠어요. 무너지는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방에 다녀온 뒤 저는 작업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전무 사무실에서 찍은 화면 사진을 확대했어요. 케이맨 군도 세이셸 홍콩 페이퍼 컴퍼니. 파일명엔 그의 이니셜이 찍혀 있었고 송금 루트엔
그녀 성이 들어간 유령회사 이름도 있었어요. 모든 게 얇은 비단처럼 서로 얽혀 있었지만 당겨보니 결국 한 손에 쥐어진 실타래였어요. 저는 USB에 그 자료들을 옮기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손끝이 뜨겁게 떨렸고 가슴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정적 속에 제 심장 소리만 컸어요. 나는 지금 내 아이의 이름을 되찾는 전쟁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이 낮잠 시간마다 서류 더미를 쌓았어요. 화장대 거울엔 립스틱으로 큼직하게 끝까지라고 써두었고 아침마다 그 글씨를 지우고 새로 썼어요. 이건 다짐이었어요. 무너지면 지워질 것 같아서요. 전무 사무실에서 확보한 화면 사진들을 밤마다 다시 들여다봤어요. 페이퍼 컴퍼니 이름, 송금 날짜, 해외 계좌. 그 파일 이름 사이에 그녀의 성씨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와 얽혀 있었고 나와 수진이는 서류 바깥에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낮은 형광등 아래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하시려는 건 위장 이혼과 위장 합의금 계약이네요. 네, 필요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가셔야 해요. 조용한 건 잘해요. 많이 해봤거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도 놀랄 만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우유병과 이유식 그릇이 널려 있었고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휴대폰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 그만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그냥 조용히.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절 봤어요. 지금 농담해? 농담할 기분으로 보여요? 너 다른 사람 생겼지? 저는 피식 웃었어요. 생겼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는 갑자기 웃더니 의자에 기대었어요. 그래. 알았어. 대신 수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그 말에 제 속이 서늘하게 갈라졌어요. 아니요. 수진이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 아니잖아. 그의 말에 제 시야가 잠시 하얘졌어요.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내 최후의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아이 생일상을 치우고 식탁 위에 위장 이혼 협의서 초안을 펼쳤어요. 이혼 시 위자료 수진이에 대한 양육 포기 문구까지 포함했어요. 그는 분명 자존심 때문에 이 서류에 덥석 사인할 거였어요. 내가 먼저 버린 여자라는 명분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그 서류는 곧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위장 계약서가 될 거였어요. 저는 서류에 붙일 메모를 적었어요. 다시는 울지 마. 그가 예전에 봉투 위에 썼던 문장 그대로였어요. 이번엔 그 말이 내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향하길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세무서를 찾았어요. 대기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손에 식은땀이 맺히더라고요. 번호가 불리자 창구로 다가가 익명제보 방식을 문의했어요.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고 저는 컴퓨터로 접속해 그의 회사 외주 3-7라인 자료, 입금 내역, 전무 사무실에서 확보한 캡처 파일을 업로드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저릿했어요. 그게 무서움인지 후련함인지 몰랐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커튼 틈새로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한쪽 팔을 이마에 얹고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옷장을 정리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이상해. 네, 당신이요.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 공기가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부터는 내 턴이라는 걸 뼛속까지 느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어요. 노트북을 열고 방금 전 제출한 익명제보 파일들의 전송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화면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설렘이 있었어요. 이제 그가 쌓아 올린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전무가 보여줬던 계좌 목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성이 들어간 유령 회사였어요. 회사 주소는 텅 빈 공유 오피스였고 등록번호는 갱신 기록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매달 수천만 원씩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지금까진 그 누구도 묻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이젠 내가 묻기로 했어요. 저는 검찰청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창을 열었어요. 손끝이 식은 채로 키보드를 눌렀어요. 외주 3-7 라인 횡령 의혹 전무 및 경영진 공모 정황 관련 자료 첨부. 파일을 올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수년간 은폐된 사실이며 아동 출생 서류 위조 의혹과 연계되어 있음.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우스 아래로 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요동쳤지만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었던 것처럼요. 같은 날 오후 저는 한 언론사 기자의 메일함에도 자료를 보냈어요.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당신이 찾던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기묘하게 시원했어요. 마치 수년간 목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전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뭘 한 거예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뉴스를 켰어요. TV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어요. H그룹 자회사 외주비 수십억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그의 회사 로고가 화면 한쪽 구석에 걸려 있었고 정면에서 찍힌 그의 얼굴이 흐릿한 모자이크 아래로 나왔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옹알이를 하며 제 무릎에 기대었어요. 작은 채온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자 나는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뼛속까지 와닿았어요.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주머니에 쑤셔 넣은 상태였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낮게 웃었어요. 너지 내가 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너 없으면 나 진짜 무너져. 이미 무너졌어요. 그는 웃다 울다 하더니 결국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폐허 같았어요.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제 앞으로 찾아왔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수연 씨 있죠? 하고 말했어요. 그녀는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어요. 당신 제 이름 들먹였죠. 출생신고건. 사실이잖아요.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그녀의 이름이 박힌 페이퍼 컴퍼니 송금 기록, 위장 이민 서류 위조 전과 출입국 기록.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아니요. 범죄예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이는 제 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서류에 이름이 있죠?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나라도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그 사람? 남편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한 방울이 카펫 위에 어두운 점을 남겼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린 끝났어요. 난 이제 빠질게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이 닫히자 집 안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한꺼번에 털어낸 것처럼요. 다음 주 뉴스는 그의 회사를 연일 다뤘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지인들은 전화를 끊었고 거래처들은 발을 뺐어요. 그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어요. 눈 밑은 캥했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넌 이 와중에 날 배신해?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이 편이에요. 그는 제 눈을 한참 동안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떠는 어깨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연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밤이 되자 집안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수진이는 꿈속에서 손가락을 오물거렸어요.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곧 엄마가 널 되찾을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내일 아침 법원에 출생정정 신청서를 낼 계획을 떠올렸어요. 길고 어두웠던 전쟁의 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아침 햇빛이 낯설게 밝았어요. 커튼 틈새로 들어온 빗줄기가 식탁 위 서류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곧게 펴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 금방 올게. 오늘은 내 이름을 되찾는 날이야. 수진이는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옅게 웃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소매 끝을 잡았다가 툭 놓였어요. 그 가벼운 힘이 오히려 제 등을 떠밀었어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회색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손에 쥔 서류에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일부러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출생정정 신청과 친자 확인 소송, 위장 이혼 협의서, 익명제보 회신 공문까지 모든 걸 한 번에 꺼냈어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소리가 땅, 땅 하고 울릴 때마다 가슴속에 박힌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재판정에 섰어요. 법정은 숨조차 삼켜지는 공기였어요.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 수트를 입었어요. 재판관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맞은편엔 그와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수척했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비비고 있었어요. 재판관이 묻더라고요. 출생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출산 직후 피고가 출생신고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내용 확인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모 성명이 저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제 아이를 타인의 호적에 올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친모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시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상 편의를 위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재판관이 단호하게 손을 들었어요. 편의라는 이름으로 친모를 서류에서 지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순간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수연 씨. 그 소리가 공기처럼 사라졌어요. 며칠 뒤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꺼내 펼쳤을 때 모 이수연. 부. 그 두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수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부터 목구멍 깊숙이 막혀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이는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제 엄마랑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그와 그녀가 배임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회사는 임시 경영 체제로 전환됐고 주가는 바닥을 쳤어요.
그의 사진이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 플래시에 찍혔어요.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때 세상을 가진 듯 웃던 그 얼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경찰서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오후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판결문 사본을 품에 꼭 안았어요. 가슴에 닿는 종이 모서리가 날카로웠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던 그들 결국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저는 혼잣말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입술을 떠나 공중으로 날아갔을 때 가슴이 텅 비고 동시에 가벼워졌어요. 오랜 전쟁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 달 후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창밖으로 파도가 부서졌고 햇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수진이는 테이블 위에서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거 봐. 수진이가 웃으며 낙서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 시작하자. 수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오래된 서류 사본들이 테이블 끝에서 살짝 들썩이다가 바닥에 흩날렸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봤어요. 끝없는 수평선 위로 햇살이 번졌어요. 아주 오랜만에 세상이 제 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